왜냐하면 인간이 노화되는 과정은 몸이 산화되는 과정인데요. 아침에 드실 수 있는 디톡스 워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식물성 한약재와 음식 처방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있는 한방제시 기린 한약국의 이현주 한약사입니다. 또 생활습관 예약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채식 운동을 하는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의학은 현대의학의 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이나 수술과 같은 공격적인 방식 대신에 생활습관을 처방하는 그런 의학의 한 부분입니다. 생활습관의학에서 처방하는 것은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식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주로 식물성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처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지면서 많은 병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죠? 건강한 수면이야말로 정말로 보약인데요. 건강한 수면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지 처방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탐닉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알코올이라든지 또 니코틴, 흡연, 그리고 카페인,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일 중독에 빠지거나 또 사람 관계에 또 중독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중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처방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모든 병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일로부터의 스트레스, 또는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병을 유발하죠. 그래서 생활습관의 한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회적 활동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처방이 생활습관 의학에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생활 습관들이 다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과 같이 정말 손가락만 누르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집밥을 드시는 분도 드물어졌고, 또 집밥을 드시더라도 자극적이지 않게 건강한 음식을 조리해서 드시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또 직장인들은 외식이나 주문식이 많고 또 이제 밤늦게 야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회식할 때 음식이 굉장히 안 좋은 음식들과 알코올을 같이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운동이 부족해지고 비만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대사성 질환에 노출이 되죠.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 하도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습관은 현대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식을 잘못 드시게 되면 만성적인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만성염증은 궁극적으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만성적인 질환으로, 대사성 질환으로, 합병증으로 유발하는데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또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뇌혈관계 질환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게 됩니다. 또 요즘과 같이 환경 호르몬이나 환경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발암물질이나 환경 독소들이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알러지성 질환들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음식을 잘못 드셨을 때 생겨지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소화성 질환이겠죠. 소화기능 장애라든지 소화불량, 그리고 과민성 대장질환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도 많죠. 운동이 부족해지면 일단 살이 찌겠고요. 살이 찌면 대사성 질환들은 그 확률이 더 3배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됐을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화병에 걸렸을 때는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우울과 불면에 또 다른 병들이 같이 오게 되면 이것은 만성질환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겠죠. 또 중독성 물질들,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도 많죠. 알코올이 가장 타격을 주는 장부는 간이잖아요. 간이 나빠지면 같이 또 췌장도 나빠지고, 간에 독소가 가득 찼을 때 독소가 해독되지 않으면 다른 장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혈관 자체에 때가 끼기 때문에 간과 또 신장이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독소로 인한 염증성 질환, 또 암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건전하지 못하고 매사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우울증, 화병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사성 질환이나 또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습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막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에 의해서 억지로 고기를 먹게 된 세대인데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돈을 이제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렵게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시면서 그 보상을 자식들 입에 고기를 넣어주면서 돈 버는 보상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말마다 저희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하실 때는 꼭 통닭이라고 해서 시장 같은 데서 파는 통닭을 한 봉지에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통닭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커서는 의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고기를 먹었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제 유제품이나 치즈 정도는 먹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자를 참 좋아했고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치즈 정도는 허용해야지 라고 가볍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더 해보니까 유제품이 건강에도 안 좋고 공장식 축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유가 굉장히 비윤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유제품을 끊는 비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건으로 식사하게 된 지는 한 1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채식으로 20년간 해보니까요. 일단 체중 관리가 좀 편하죠. 예, 저희 나이에 더 이상 살이 찌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안정감, 또 대사성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채식을 하면서 좋아진 점은 제가 예전에는 진짜 좀 빵점 엄마, 빵점 주부였다면 채식을 하고 나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깥에서 사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요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성분이라든지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고 점점 요리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요리를 잘 하게 되었고요. 요리를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이에 비해서 다른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 없이 현재로서는 어떠한 통증도 어떠한 문제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예전에는 제가 좀 불안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채식을 시작했는데 좀 굉장히 완벽주의이기도 하고 좀 노심초사형이랄까요? 제가 이제 좀 전형적인 소음 체질이어서 굉장히 생각도 많고 또 노심초사형인데 채식 때문이라고만 뭐 말하면 너무 억지스럽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좀 느긋해지는 것 같고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을 좀 잡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채식을 맨 처음에 핸들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진짜 하다 별걸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참 많아서 하고 싶은 걸 보면 다 해봤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채식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은 비아냥거리고 반은 조금 대단하다 이런 이렇게 견해로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걱정하는 게 건강 문제였어요. 특히 부모님은 너 그렇지 않아도 살이 별로 안 쪘는데 채식하면 더 삐쩍 마를 텐데 그만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밥 먹을 때 고기를 제 밥그릇 위에다가 이제 얹어주시고 아니면 입에다 아예 넣어주세요. 그래서 참 어렵게 투쟁을 하면서 채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님이 지금 비건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환경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잖아요. 첫 번째 안 좋아지시는 게 소화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장질환으로 인해서
변비가 왔다가 또 설사를 반복하는 이런 질환이 생겼는데 다른 걸로 다 약도 써보시고 양방에서 주사도 맞아보시고 했지만 낫지 않는 것을 제가 제안드린 식단을 해서 2주 만에 좋아지신 거예요. 변을 잘 보게 되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비건 식단을 해야겠다. 내가 진작 네 말을 들을 걸 하시면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단계. 고기를 드시고 싶어도 속이 불편하니까 안 먹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셨습니다. 이 채식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양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잘못됐구나, 속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채식을 하면 기운이 없다, 채식은 풀떼기 밥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영양에 대한 오해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영양학의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 올드 패션드한 그런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패턴들이 저 개인의 체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50년대 이후에 고기를 막 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대사성 질환들과 질병률과 사망률의 변화 추이가 결국은 영양학에 잘못돼서 온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양학이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고 하는 거대 영양소를 너무 부각시키는 영양학 때문이다. 특히 거대 영양소들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나 계란이나 유제품을 마치 안 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필수적인 음식들처럼 광고하고 교육시켜 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마치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요. 계란이나 우유는 안 먹으면 뭔가 성장이 안 될 것 같고 영양이 결핍될 것 같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식품들에 길들여진 영양학이 결국은 우리가 채식을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정반대인 거죠. 거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되는 논문들로는 그 차이나 리포트라고 하는 중국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콜린 캠벨 박사가 코넬 대학의 영양생화학자였는데 이분이 1980년대부터 10여 년에 걸쳐서 중국 대륙의 각 지역별로 식단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직접 건너가서 중국에 있는 그 학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어떤 주에서는 고기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어떤 주에서는 식물성 식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고기를 많이 먹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주에서는 많은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고 또 많은 암에 걸리고 빠르게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질병률과 사망률에 동물성 단백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장수를 할 뿐만 아니라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리포트가 발표된 다음에 영양학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플랜 베이스드 다이어트, 식물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식 가운데서도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자연식으로 식사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홀 푸드 플랜 베이스드 다이어트, 자연식물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자연식을 먹자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한 영양으로 온전한 건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대 영양학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시게 될 거고요. 현대 영양학에서는 결코 동물성 단백질이나 고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붉은색 고기는 발암물질이고요. 붉은색 고기를 가공했을 경우에는 더 위험한 발암물질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색 고기는 제한하거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군으로 이미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음식군이 통곡류와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류이고요. 식이섬유를 풍부히 먹을 것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빠르게 효과를 보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2주 정도만 이제 완벽하게 채식을 하시면 약을 끊게 되거나 약을 줄이는데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하셨던 76세 어르신이 계신데 저희 한약국이 2층에 있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오시는데 숨이
너무 차가지고 말씀을 못 하실 정도였어요. 그분이 이제 고지혈증을 갖고 계셨고 고혈압을 갖고 계셨고 예전에 안면마비가 와서 중풍 전 단계까지 가셔서 안면마비가 왔었고요. 다양한 유전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 얘기를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식단을 바꾸면 병이 낫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만 제가 제안한 대로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음식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2주 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주 후에 그분이 완전히 수치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인데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달라진 것은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면에서 컨디션이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동안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저에게 감사 인사를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인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그분의 문자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들은 사실은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해결해주면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길들여진 식사 패턴을 바꾸지 못해서 오시는 그렇게 병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정말로 괜찮아질까? 그래서 이제 올인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그래서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따라 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많이 봅니다. 본태성 고혈압처럼 선천적으로 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은 유전적으로 왜 혈압을 갖게 되었을까? 그 부모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자식들에게 먹였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입맛이 형성이 되고 또 부모님들이 드셨던 음식 안에 살았던 미생물군들이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장 안에서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을 제가 치유한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은 음식을 바꾸면 유전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질환마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로 후속 유전학에서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소인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키들은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치유의 키들을 스위치를 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속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워풀한 강력한 치료의 약입니다. 음식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약입니다. 이 약으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드시려면 정확하게 용법과 용량과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드셔야만 약으로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을 그러면 끊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약을 안 먹으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약을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또 약을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딘가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학적인 물질들을 우리 간에서 대사를 해야 되거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을 안 먹어서 더 불안하다. 그럴 때는 그냥 드시면서 식이요법을 해보시고요. 용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약을 드시는 간격을 줄이면서 서서히 적응해가는 기간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뵈면서 제가 참 습관의 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자꾸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습관 형성의 최소 단위를 3주 정도를 보잖아요. 이 3주에서 4주 정도를 온전히 한번 올인해 보는 기간을 갖자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자기가 생활 습관을 한번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간헐적으로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건강 상태는 이제껏 여러분들이 드셨던 음식들로 인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기록을 해요. 그래서 뭐 아침은 몇 시에 드세요, 점심은 몇 시에 드세요, 일주일간 드셨던 음식들을 대충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 안에서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부끄러워 하십니다. 저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본인의 몸에게 부끄러운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죠. 다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것,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먹게 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기를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져라.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듯이, 휴가를 주듯이 음식을 바꾸는 한 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제안입니다. 또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세포가 재생되기에 그렇게 썩 완벽한 기간은 아닙니다. 최소 6개월, 1년까지는 가야 우리 완벽하게 우리 세포들이 다 재생이 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소화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불임증 환자분들도 2주나 3주 정도만 지나도 어떤 변화가 몸에 나타나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가능성을 반드시 체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채식은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루틴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보석이 여기 흩어져 있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건강식품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홈쇼핑에서도 구입하시고 어디에서도 구입하시고 또 선물로도 받고 집에 건강식품 코너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가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 몸에 정말 딱 맞는 목걸이나 귀걸이처럼 보배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루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루틴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내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루틴을 형성해야 되는데 건강한 루틴의 기본은 뭐냐면은 제때 먹고 제때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때 움직이는 어떤 운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한 달간 작정하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간은 좀 약속을 좀 줄이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마음이 약하셔서 거절을 잘 못해요. 저만 해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떠들지만 야, 좀 보자 그러면 또 어쩌갑니까?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지 않은데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제발 한 달만은 거절을 한번 해보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음식 패턴을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먹는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레시피도 좀 복잡하지 않은 레시피, 그리고 내가 가능하면 좀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들로 정해서 약을 먹듯이 루틴하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식사 패턴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음식 일기를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 김에 운동도 좀 같이 하십시오. 운동이라고 하는 게 몸이라고 하면은 몸도 움직일수록 좋아집니다. 다만 과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운동을 몇 시에 할지, 나에게 맞는 운동이 뭔지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인데요. 보통은 한 8시간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땡 하면은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수면 패턴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때를 놓쳐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한 달 동안은 몸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좋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약속 잘 지키고 과하게 노동 안 시키면 됩니다. 이게 소화시키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몸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호르몬 밸런스들을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한테 효도하는 일은 과하게 먹지 않고, 과하게 일하지 않고, 과하게 화내지 않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틴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쁜 것부터 일단 좀 피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건강합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갖추어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집에 굉장히 명의가 있는데 이 명의한테는 이 약을 의뢰를 안 하고 처방을 의뢰하지 않고 맨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이 명의입니다. 이 명의는 언제 실력 발휘를 하냐면 나쁜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있는 그대로 보존만 해도 명의는 실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독소 음식을 일단 끊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탕 안에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체질 음식이라든지 내 몸에 내 증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한 식재료들을 같이 접목시켰을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음식들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헐적 채식을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발만 걸쳐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구경 한번 해보자, 이런 가볍게 마음을 먹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일기를 적으세요, 뭐 드셨는지 적어보세요 그러시면은 거의 하루에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게 과한 거죠. 이게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과하면은요 모자라니만 못합니다. 우리 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기 몸을 너무 과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하나 들어가는 것에서 노심초사를 하시면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서 명효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어떤 음식하고 반응이 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다 나타나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이제 한 달을 꾸준히 해보시면 되는데, 조금만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타나면 바로 마음을 접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를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좀 성실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다른 인간관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도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확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너무 기대가 많아서 금방 실증 나거나 금방 실망을 하죠.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약간 소 닭 보듯이 좀 해라. 단지 관심을 둬라. 관심을 두되 너무 과하게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한 달의 루틴을 딱 정하셔서 먹어야 될 식단을 딱 정하신 다음에 그냥 드셔요. 그냥 드시고 약간 무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인간관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독소 물질 좀 줄이시면 효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바들바들 신경줄이 약해져서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떨어뜨리실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다스리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본인의 포만감이 드는 그 단계에서 약 80% 정도의 식사량에서 식사를 멈춘다고 합니다.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리 양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먹게 되면 위 점막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그 양을 채우지 않으면 허기가 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채식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다, 그거는 절대 답이 아니고요. 채식도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면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을 루틴으로 매일 꾸준하게 적당량을 식사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익숙한 환경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도 거기에 맞게 움직입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 영웅이 들어가서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소화는 팀워크입니다. 마치 농구팀처럼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에게 토스를 해주고 같이 뛰어줄 수 있는 팀이 있을 때만 전체적인 팀워크가 면역력을 형성해주고 또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식품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비율에 맞게 드시면서 또한 과식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룰들을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너 괜찮아? 어지럽지 않아?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세 가지 그 영양소들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들을 어떻게 특정한 음식으로 단백질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들어오는 거죠. 동물성 식품만 단백질을 갖고 있고 식물성 식품은 단백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죠. 식물성 식품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고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령 콩만 먹거나 과일만 먹는 식사법을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고 국을 먹고 과일 채소를 먹고 견과류를 먹는 다양한 식단을 함께 먹기 때문에 우리는 채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주문식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깨진 식사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단을 선택하고 어떤 식습관을 가졌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영양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채식을 통해서 또 균형 잡힌 영양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예를 들어보면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콩과 또 통곡류를 같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더 빨리 흡수되고 더 잘 몸에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도 들어오고요. 또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용됐던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제와 같은 화학 물질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독소도 형성하게 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필수 아미노산의 어떤 구조를 한 가지 식품으로만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식단 패턴 안에서 한 가지만 먹지 않고 밥과 김치, 된장찌개 또는 밥과 나물, 김 이런 식으로 같이 먹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물성 포화지방이나 또는 독소물질과 함께 들어오지 않고 물론 농약을 많이 치인 채소들 같은 경우는 독소에 노출이 되겠지만 식물성 단백질 외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스 같이 유용한 영양 성분들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팀웍을 형성해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몸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영양을 빌드업 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우리 몸에서 구축해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양학에서는 전 세계의 석학들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성인의 체중 곱하기 0.8g 정도를 저희가 추천하는데요. 0.8g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많이 드신다고 해서 몸에 어딘가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먹으면 그걸 꼭 반드시 배출을 시켜야 되어서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경우에는 몸에서 그것을 배출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을 못 시킬 경우에는 몸의 어딘가에 축적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분들이 만성 신부전이나 신우염과 같은 신장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 이런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독소와 함께 드실까 아니면 착하고 순한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까에는 선택의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많은 영양학자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더 추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골고루라는 게 참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골고루라고 하는 의미가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먹는 걸 골고루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골고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한 끼 식단의 모델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건강한 한 끼 식단의 모델에서의 골고루라고 하는 해석은 한 끼의 50%를 과일과 채소로 채워라. 나머지 50% 중에 25%는 통곡류를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 25%를 식물성의 주가 된 단백질을 섭취해라.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해라. 그리고 사이드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햄이나 베이컨과 같은 붉은색 그 고기의 가공식품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생선류나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먹으라고 했을 때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옛날식으로 생각해보면 고기랑 채소를 같이 먹으라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음식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의 구조와 장의 미생물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흰 쌀밥에 고기 반찬 또는 국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된장을 기반으로 해서 장 문화를 발달시켰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들을 먹어왔죠. 그래서 식물성 식단에서 가장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은 사실 콩이고요. 또 콩과 함께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을 현미로 드신다면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필수 아미노산의 완벽한 궁합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이 나물류들이 굉장히 건강한 식물성 소스인데요. 나물류에다가 우리가 보통 파이토케미컬스라고 하는 컬러푸드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색깔들은 우리 오장에 맞는 각각의 기운과 에너지를 갖고 있고 오장 병증을 다스리는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컬러푸드를 좀 이렇게 조리하셔서 드시고요. 곁들여서 해조류 그리고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드신다면 식물성으로 식사하실 때 완벽한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는 저희가 잠에서 덜 깨어나서 굉장히 몸이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에서 빨리 깨기 위해서 자극적인 카페인이나 아니면 찬 음료나 찬 음식을 넣게 되면은 이 위장 점막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수축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가장 최고치에 이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드실 수 있겠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또는 아침 식사 전에 카페인은 삼가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갑자기 몸의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냉한 음식, 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료수, 우유 이런 식품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혈압이나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고칼로리나 또 포화지방이 들어간 음식들, 당분이 많은 음식들을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아침은 식사 전에, 기상 직후에 드실 수 있는 것과 기상한 다음에 정말 정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상 직후에는 카페인 대신에 제가 디톡스 티라고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디톡스 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인데요. 레몬은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고 비타민C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레몬 자체가 갖고 있는 신맛이 간을 해독시켜주기 때문에 밤새 일한 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레몬즙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짜셔서 그거를 미지근한 물에 타시고요. 거기에 죽염이나 소금을 조금만 섞으시면 이것이 디톡스 티가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은데 그게 강황인데요.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항암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몸에 어떤 독소들을 해독해 주면서 또 염증을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감기약으로 처방되는 그런 허브이기도 하고 또 항암식품이면서 관절염이나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강황을 먹습니다. 그리고 강황 같은 경우는요, 뇌를 아주 맑게 이렇게 유지해 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강황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강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인도인데요. 전 세계 소비량의 80%를 인도에서 소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도 사람들은 커리를 매 끼니마다 먹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가장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레몬과 강황과 그 다음에 소금을 섞으셔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섞어서 한 잔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가능하면 부드럽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가장 흔한 고구마 또는 단호박입니다. 고구마를 쪄서 한 개 정도를 따뜻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사과와 함께 갈아서 스프처럼 드시거나 단호박을 쪄서 드시거나 단호박 죽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설탕은 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먼저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루틴 안에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먹고 있는 게 뭔지 점검해 보시는 걸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포화지방 섭취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거나 특히 유제품, 가공된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해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MO 식품이라든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 안 좋은 식품을 좀 덜 먹는 작전을 먼저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나에게 맞는 음식을 접근할 때 자기의 증상이나 지병별로 꼭 추가해서 먹어야 될 음식군들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트륨 수치를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구마라든지 감자, 또 호박,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고 싶고 좀 더 젊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럴 때는 항산화 작용이 이렇게 크게 있는 그런 베리류라든지 또 마늘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러지가 있다. 그럴 때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품을 안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럴 때는 특정 식품보다는 식품의 비율을 염두에 두고 단백질, 또 통곡류, 과일, 채소에 일정한 비율을 맞춰서 식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과일과 채소는 한 끼에서 50% 정도를 추가할 수 있도록 매 끼니마다 샐러드 한 접시를 드시거나 아니면 쌈채소를 푸짐하게 꼭 갖춰서 드시거나 컬러푸드를 찜으로 쪄서 매 끼마다 추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되는 쌀을 흰쌀밥이 아닌 통곡물로 바꾸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로 또 보충할 수 있는 것들로는 콩과 해조류, 견과류가 있는데요. 콩의 경우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 또 적정한 양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콩을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두부나 된장, 또 두부와 같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것들을 꼭 갖춰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어서 내가 꼭 먹어야 될 거 아니면 내 체질에 어떤 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꼭 전문가한테 찾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고 집에서 꾸준히 이 루틴만 반복하셔도 대부분의 질환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의 비율을 맞춰서 드시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들을 꼭 피하고 피해야 될 것들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카페인,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블렌드된 그런 믹스 커피 같은 경우는 트랜스 지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식약처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시중에 시판되는 농약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는 물을 받아서 그 물에 채소들을 담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근 후에 그 물에 이렇게 흔들어서 그 담궈진 물에 흔들어서 세척하는 방법이 좋은데 한 3회 정도를 반복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12분 정도 담그면 과일 채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를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라면 물을 받아서 흔들어서 제거를 하시고 그렇게 3회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일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틀린데요. 이렇게 껍질이 좀 두꺼운 것들은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추나 깻잎처럼 돌기가 있는 것들은 솔 같은 게 있거든요. 과일 채소 전용 솔이 있어서 살짝 흔들어서 씻으시면 되고요. 흐르는 물과 담근 물을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물질과 그 다음에 환경 독소, 발암물질,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몸에서 또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 쉴 때마다 독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노화되는 과정은 몸이 산화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물질들을 어디서 관리하고 해독하느냐? 바로 간입니다. 간은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을 대사하고요. 그리고 혈액을 저장하고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는 심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간은 굉장히 중요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디톡스 하는데 그 디톡스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장기가 어디냐? 바로 간입니다.
디톡스를 한다는 것은 바로 간을 해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먹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간에서 그것을 해독하는데요. 보통 저녁 식사로 먹은 음식들이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소장을 거쳐서 간 문맥으로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한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간에서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대사한 물질들이 포도당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한 1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침 식사까지 한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면 간이 충분히 저녁에 먹은 것들을 대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리듬을 깨는 거죠. 그래서 간이 일하다 말고 여기 와서 또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의 그 대사의 리듬이 깨지면 몸의 독소들은 해독이 안 된 채로 어딘가에 머물러 있거나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간을 해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몸에 떠돌아다니는 독성 물질들이 간을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이 되고, 일단 간에서 해독이 되면 그것이 바로 신장으로 가서 신장에서 필터링이 돼서 또다시 쓸만한 것들을 재흡수시키고 나쁜 것들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해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은 세트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간을 깨끗이 청소하면 신장도 깨끗해집니다. 간에 독소가 쌓여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죠. 바로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지방간, 그죠? 그리고 이것들이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이 되고 이것이 뇌로 가서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죠. 그래서 간에 병이 있다는 것은 심장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은 뇌혈관계 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을 해독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독소를 관리해서 대사성 질환, 그리고 알러지성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신경정신과적인 질환까지 모두 다 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을 해독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간을 해독하면 당연히 암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도 같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들은요, 한방적으로 설명을 하면 녹색을 가지고 있는 식품을 신맛이 나는 향신료나 신맛이 드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간에 도움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녹색 잎채소들을 샐러드로 만드셔서 거기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는 것이 간 해독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갖고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드린다면, 간에 좋은 음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특히 이 알리신 성분을 좀 더 꾸준하게 섭취를 하시려면 마늘의 향을 더 살려서 조리하는 조리법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푹 삶았거나 푹 쪄서 드시기보다는 으깨서 마늘의 향을 내시거나, 그 알인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리할 때 그것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흑마늘과 같은 형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콩은 이소플라본 성분이 있어서,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압이나 혈당을 줄여주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나타나는 질환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간에 좋은 식품으로는 그 밖에도 강황이라든지 버섯, 그리고 베리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구기자, 오미자, 또 산수유, 또 복분자, 이런 그 열매, 붉은색 열매들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얘네들은 간을 해독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조리법을 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드실 수 있는 디톡스 워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정수기가 있으신 분들은 정수기로 미온수를 만드세요. 따뜻한 물 한 잔에 냉수를 좀 그거의 반 정도 되게, 음량탕이라고 한방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음량탕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레몬즙을 한 스푼 정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좋은데, 레몬이 미처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천연 발효된 식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과 식초를 추천드리는데, 사과 식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과 식초는 몸에 이렇게 노폐물들이 응결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있거나 이렇게 좀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가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면 감식초 또는 현미식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유는 레몬이
강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몬의 이런 산성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죽염을 사용하셔도 되고 천일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정제염은 안 됩니다. 지금 맛소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섞으시고요. 거기에 강황가루를 그 밥숟가락으로 넣으면 너무 많습니다. 강황가루는 티스푼으로 2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황은 사실은 따로 만약에 먹겠다 이럴 때는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랑 섞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약간의 기름을 가해서 먹을 때가 더 흡수가 잘 됩니다. 하지만 디톡스 티로 드실 때는 강황가루를 2분의 1 티스푼 정도로 살짝만 넣으셔서 부드럽게 맛을 조제해서 드시면 됩니다. 매일 드셔야 되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제를 하시면 됩니다. 짠맛도 너무 짜지 않게, 온도도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톡스 워터를 만드셔서 이것을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꾸준히 드셔도 좋습니다. 간을 해독하는 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북돋게 하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C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여자분들은 피부 미용에 효과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점심 메뉴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비빔밥입니다. 왜냐면 제가 한약국에서 직접 밥을 해서 먹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장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5가지 컬러에 맞는 채소들을 골고루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잎채소는 쌈채소들을 꾸준히 쌈채소나 또는 새싹채소, 어린잎 채소 중에 이렇게 골고루 좀 담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컬러푸드로는 당근, 비트, 파프리카 이렇게 좀 붉은색 계열, 주황색, 노란색 계열을 담고요. 그리고 또 호박과 무 생채처럼 좀 덩어리 채소들도 같이 담습니다. 그리고 버섯, 그리고 콩나물 이렇게 다양하게 채소들을 넣는데요. 그날 준비된 채소들별로 골고루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은 포화지방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분들은 계란 대신에 두부를 구워서 얹으시면 되고요. 두부가 없으시다 그럴 때는 연두부나 순두부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곁들이는 소스는 이제 다양한데요. 고추장이나 된장, 쌈장을 넣으실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거 꼭 안 넣어도 돼 그런 분들은 간만 살짝 소금간만 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여기에 현미밥, 현미에 귀리를 섞어서 귀리 현미밥 또는 거기에 콩을 섞어서 콩밥 이렇게 드시면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김을 좀 부숴 넣으시거나 미역을 좀 초무침 해두셨다가 곁들여서 드시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비빔밥은 되게 좋은데 비빔밥에 항상 흰 쌀밥을 넣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집에서 해 먹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흰 쌀밥이 혈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기 비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밥을 먹을 때 그 밥에다 식초를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혈당이 있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흰 쌀밥을 먹어야 될 때는 레몬이나 식초를 좀 가해서 드시면 흰 쌀밥이 우리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좀 오래 연장시켜 줄 수 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곁들이는 소스에 가령 고추장이나 쌈장에 어울릴 만한 소스로 이렇게 레몬이나 식초를 좀 넣어서 같이 이렇게 곁들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녁 식사 루틴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어떤 것을 드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 드시는가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잠에 들게 되고 그 결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수분이 많은 걸 드시면은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시게 돼서 또 숙면에 방해가 되고요. 저녁 식사에 곁들여서 알코올을 드신다 이래도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취침 전 최소 3시간 많게는 5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저녁 식사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녁 식사로 늘 기름지고 푸짐하게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아예 저녁을 일찍 한 5시, 6시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루틴하게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채식 위주의 식사를 먹는다 그럴 때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저녁 식사의 관건은 소화는 잘 되고
포만감은 있으면서 칼로리는 착한 게 좋겠죠? 여성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지나면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다 고민하는 게 뱃살이잖아요. 뱃살을 늘리게 하는 지름길이 바로 저녁 식사에 기름진 걸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식단 어떻게 바꾸냐, 나는 뭐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권하는 게 저녁 식사만 조금 바꿔보세요. 이렇게 첫걸음을 저녁 식사부터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녁을 좀 일찍 먹는 거,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소화가 잘 되는 걸 선택하시는데요. 일단 채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채식을 하실 때도 기름을 많이 부르거나 튀기거나 아니면 양념을 과하게 치면은 그 안에서 소화시키느라고 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뿌리채소밥 같은 걸 권합니다. 뿌리채소는 저녁에 음의 에너지를 북돋아 줄 수 있고요. 소화도 잘 시킬 뿐만 아니라 소화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기관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뿌리채소에다가 된장국을 좀 심심하게 끓여서 곁들이신다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충분하면서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그리고 영양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 콩이나 된장류를 드시고 거기에 통곡류를 드시면 이 성분들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면증이 있다, 잠을 잘 못 이룬다 이럴 때는 첫 번째 해보셔야 될 것들이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거고요. 저녁 식사에 통곡류와 콩을 꼭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에 이렇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을 좀 한 일주일치를 딱 보셔요. 그래서 메뉴를 정해놓고 장을 미리 봐놓으면 준비하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루틴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조금 지루해한다 그럴 때는 레시피는 같은데 들어가는 재료들만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한 달만 생활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어있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저기 통증이 있는 분들, 아침부터 머리가 맑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방에서는 음과 양의 그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양은 이렇게 상반된 기운들인데요. 가령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에 의지해서 사는 낮의 시간과 달의 에너지에 의지해서 사는 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1년은 24절기. 이렇게 우리는 자연의 리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4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리고 인생에는 또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이런 원리들이 우리는 다 갈마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낮의 시간에는 태양이 뜨는 시기에는 우리 몸에서 양의 에너지가 활성이 되기 때문에 동적이면서 무언가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반대로 나머지 음의 시간에는 쉬면서 휴식을 하고 실내에서 생활을 하거나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자연의 리듬에 맞게 생활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음의 시간 중에 대부분은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리듬에 맞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나머지 4시간이고요. 또 문제는 잠을 잤다가 안 잤다거나 또 늦게 잤다가 일찍 잤다가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야식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 리듬을 아예 루틴으로 정해서 12시간은 내가 비워야겠다. 12시간은 내가 사람을 좀 덜 만나고 핸드폰도 좀 덜 보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정적인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거죠. 나머지 12시간 안에 삼시세끼를 드시고요. 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2시간의 공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저녁 식사를 몇 시에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내가 한 저녁 7시쯤 먹는다. 그러면 12시간 공복은 그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또 유행을 했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일주일에 2번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해라.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16시간을 굶고 나머지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16시간의 공복은 간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소화시키고 해독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충분히 주어서 휴식의 시간을 극대화시키자는 전략인데요. 우리 몸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휴식 시간 외에
그 나머지의 밸런스가 깨지면 역시 또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6시간은 무조건 굶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거나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만 그러면 절대 몸이 건강해질 수 없고요. 16시간을 굶기 위해서 준비식, 보식의 단계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6시간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아침을 규칙적으로 잘 안 먹는 사람이다, 그럴 땐 16시간 공복이 너무 쉬운데, 그러지 않고 아침부터 나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16시간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음과 양의 균형을 생각해 봤을 때 12시간 공복이 더 쉽고 자연스럽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공복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잠을 8시간씩 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12시간의 음양의 균형을 잡으면 나머지의 12시간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일단 우리 몸이 굉장히 이완이 되고 쉬었단 말이죠. 쉬었다가 이제 뭔가 다시 일을 해야지 하고 이제 워밍업을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워밍업을 할 때 이제 부드럽게, 그야말로 정말 워밍업과 같은 식사를 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그래프가 슬슬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자극적인 걸 먹게 되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호르몬도, 효소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든지, 아니면은 코티솔 호르몬이 급격히 더 분비가 되면서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몸을 길들여 놓으면 뭐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당기게 하고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성격도 거기에 맞춰서 자극적인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일 때 몸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거기에서 서서히 긴장 상태로 돌아오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 우리 몸은 관 속의 관 구조로서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대나무통이 비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어있는 대나무 관에 뭔가 찌꺼기가 막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워내야만 소리가 맑고 명쾌하게 나겠죠. 그런데 뭔가 독소가 많이 끼어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죠. 멍청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독소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어야 될 곳에 끼어 있는 게 문제라서 공복일 때 무엇을 넣느냐가 이것을 가늠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복일 때 독소를 해독시켜 줄 수 있고 몸을 부드럽게 깨워낼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배설작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인 상태에서 섬유질을 부드럽게 드시는 것을 아침 식사로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요즘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분들처럼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참 루틴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간호사분들은 정말 영양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 본인의 몸에 적용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살아야 되니까요. 생존해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게 일단 먹지 말아야 될 것부터 끊어보라는 것입니다.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카페인 중독이 많아요. 왜냐면은 원하지 않을 때 잠이 쏟아지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맑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페인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근무를 마치고 나서 피곤한 상태에서 막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과하게 음식을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쁜 일정 속에서 아무거나 허겁지겁 먹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린애 같아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금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루틴을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커피나 또는 동물성 지방이나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자극적인 음식, 튀김 음식, 매운 음식, 과하게 짠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류를 조금 끊어봐라.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달고 살아야 내가 하루를 삽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100가지, 10가지를 추천해도 실천이 안 되죠. 그럴 땐 한 가지만 추천드리는데 그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우리 뇌를 좀 자극시켜서 이 정상적인 리듬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는 식품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전혀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커피를 드시겠거든 오후 시간에 정신이 좀 말똥말똥할 때 드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멍할 때 드시면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하게 식사 시간을 정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아무리 3교대라고 하더라도 가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을 가자마자 자야 된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교대 끝나고 나서 가서 한 2-3시간 정도의 여력이 있다, 그럴 때는 적당한 공복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자고 싶으시면 낮이든 밤이든 우리의 생체 시계가 지금은 자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뇌에서 자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게 하려면 주변 환경에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장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쾌적한 상태가 되었을 때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교대를 근무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시지 말아야 될 음식을 줄이고,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는 식사 계획, 루틴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독소를 형성할 수 있는 음식을 덜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동물성 식단보다는 채식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안티에이징은요, 우리 몸이 산화한다고 하는데요. 산화라는 거는 철이 녹쓰는 과정을 산화한다고 하죠. 그 반대를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과정, 예전 학교 다니실 때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산화는 이미 시간의 이 추이를 따라서 인간이 노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닌 화학 물질이라든지 독소 때문에 이 노화가 더 가속화되는 경우가 문제죠. 이 가속 노화라고 하는데요. 가속 노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자, 자연스러운 노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가속 노화를 방지하려면 첫 번째가 건강한 항산화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몸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잘 움직이고 순환을 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로가 잘 쉬어줘야 되고요. 쉬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은 수면이죠. 그래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늙게 하는 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기의 성격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라. 취미 활동을 하시든지 내 얘기를 언제든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든지, 이렇게 스트레스 솔루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정말로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다든지, 동호회를 가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종사하는 일 안에서 좀 더 봉사활동하는 그 기회를 늘린다든지,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한 음식으로는 베리류입니다. 흔히 이제 딸기, 산수유, 블루베리, 오미자, 구기자, 이렇게 붉은색이 나는 베리류들은 여성분들의 호르몬을 다시 원래대로는 못 돌려도 더 부족해지지 않게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 수치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나 원하지 않았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때 솔루션으로 베리류를 하루에 한 컵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사실은 과일은 통째로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철에 나는 그런 베리류들을 꼭 꾸준히 드시고요. 우리가 구기자나 산수유는 사실 생으로 드시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청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청으로 만드실 경우에는 당분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당뇨를 유발하기가 쉽고 비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말린 베리류를 구입을 하셔서 그것을 좀 불렸다가 밥에 넣어 드시거나 차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질로는 이제 마늘이라든지 강황, 레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 항산화 물질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녹색 잎채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푸드라고 해서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컬러 성분들이 굉장히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고요. 또 컬러뿐만 아니라 맛 성분, 향기 성분도 호르몬 밸런스를 채워주고 몸을 산화로부터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색이 강한 식품들, 또 맛이 좀 뛰어난 식품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같은 사과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좀 더 무거운 거, 그리고 향을 맡아보시고 향이 좀 더 선명한 거, 그리고 색깔이 좀 더 강한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항산화 성분을 좀 더 많이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사람들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잖아요. 해조류는 굉장히 뛰어난 단백질과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충분히 드시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분들의 습관은요, 일단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즐겁게 사는 이유는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좋은 음식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나눠서 즐겁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블루존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전 세계 5개 지역에 장수하는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이유로 장수를 하는지를 추적해서 연구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블루존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론은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이 95% 이상의 채식 식단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식단이 어디 인터넷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본인이 직접 농사 지었거나 내가 아는 친구가 농사 지은, 즉 로컬 푸드를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라고 한다면 가능하면은 다 유기농이었겠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발효식품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치나 장문화처럼 고유의 그 나라만의 고유의 작물로 발효를 시킨 특제법의 레시피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컬러푸드를 많이 먹었는데요. 컬러푸드를 거의 밥처럼 매 끼니에 항상 갖춰서 먹었고 그 컬러푸드를 저장해서 제철에 맞게 조리해서 먹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승해서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식습관은 공복감을 다 채우지 않고요. 80%에서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식하지 않게 하려면 식사하는 내내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양만 고려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맛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취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수하는 마을 사람들의 특징은 맛과 영양과 취향을 고려한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채식이면서 로컬 푸드면서 그것을 고유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기의 장내 미생물이 좋아할 만한 레시피로 구축이 된 음식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분들은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생활의 루틴으로 녹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령 산꼭대기에 언덕배기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연세가 80, 90, 100살이 가까워도 도로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렇게 계속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요즘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버튼 하나로 전자제품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이것이 과연 건강에 좋은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몸을 좀 움직일수록 그것이 또 꼭 헬스장에 가거나 꼭 무슨 발레 학원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가급적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루틴을 찾아라. 운전하는 대신에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환경에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다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풀린답니다. 이유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친구가 됐던, 와인이 됐던, 취미 활동이 됐던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마을은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난하고, 오히려 조금 더 결핍이 많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인생의 비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축적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리스럽게 일을 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 건강도 잃고 인생의 재미도 잃고 또 심지어는 친구도 잃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인생의 모든 조화로운 것들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꼭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즐기고 춤을 즐기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기는 아주 유쾌한 사람들이었고 인생의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잠을 잘 잤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 또 한 가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히 명예가 드러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세탁소, 빨래를 하는 일이라든지 식물을 말리는 일을 한다든지
생존의 기술이라고 할 만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몇십 년 동안 묵묵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해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각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더라 하는 것이 블루존 프로젝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수하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골골대고 요양원에서 100세까지 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조건들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담석증으로 수술을 하셨다거나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 옆에 이렇게 췌장이 있죠? 여기가 콕콕 쑤시거나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담석이 있다더라. 담도에 돌이 막혀서 이걸 이제 제거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이유는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수술 날짜부터 잡아주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담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담석은 그 간에 노폐물들이 쌓여서 담석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지방질이나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인데요. 얘네들이 몸에서 이제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해독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계속 우리가 대사물질들을 몸에 집어넣기만 하고 몸에서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은 안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담석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양방적인 접근법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임상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서 간 청소를 하시고 담석을 제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 청소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또 쉽게 눈으로 이 담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간 청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담석의 위치나 또 상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간 청소를 하시기 전에 어떤 단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간 청소를 통해서 담석이 제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담석이라고 하는 게 콜레스테롤 덩어리고 노폐물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서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돌멩이가 형태가 된 것이 담석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담석뿐만 아니라 뭐 신장 결석이라든지 요로 결석이라든지 몸에 이런 돌멩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몸에 돌을 뚫는 그런 작전이 필요한데 이 몸의 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사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선택된 식품이 있는데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이 성분은요, 몸에 있는 그 돌들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그 사과를 농축적으로 먹는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고기를 막 먹고 동물성으로 막 식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과 주스를 먹는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 청소를 정말 하시고 싶으시다면 채식 위주로 한 2주 정도는 식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도 어느 정도 잘 보고 어느 정도 건강이 조금 컨디션이 괜찮았다, 이럴 때 이제 간 청소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효과를 보시지만 뭐든지 급격하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2주 정도 식사를 채식 위주로 하시다가 몸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좋아진다, 이럴 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5일 정도는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을 하셔서, 사과 식초가 천연 식초입니다. 양조 식초가 아닙니다. 사과 식초를 유기농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을 하시는데 100ml 정도의 사과 식초를 900ml에 희석을 하시면 1리터가 되겠죠. 조금 넘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독해서 물을 좀 더 섞었어요. 그래서 1리터에서 1100ml 정도의 이제 사과 주스, 사과 식초 액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루에 조금씩 나눠 드시는 걸 5일 동안 합니다. 이 5일 동안의 식사법은 아침에 디톡스 티, 제가 알려드린 디톡스 티를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채소찜과 같은 식사를 위주로 하시면 좋고요. 또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채소 스무디 또는 뭐 보통 우리가 해독 주스라고 하는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브로콜리, 바나나, 양파, 사과들을 같이 갈아서
그걸 루틴하게 하루 2번 정도 식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식사를 하시는데 현미밥에다가 쌈채소, 된장국, 미역국 이런 식사를 하시고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또 가공식품이나 튀김 음식을 드시면 안 좋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드시는 것도 좋지만 또한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견과류도 하루에 한 줌 이상을 드시지 않아야 되고요. 이 양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일간 반복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럼 5일 동안 변이 좀 잘 나오겠죠? 근데 변이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마그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그밀이라는 거를 적정량 정도 드시면 뭐 부작용도 없고 변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습관이 된다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그밀을 이 디톡스 기간에 간 청소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3알 정도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변에 평소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이 조금 찝찝하다 이런 분들은 마그밀을 추가로 드셔서 쾌변을 보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는 마그밀 같은 거를 먹고 싶지 않아 이럴 경우에는 관장기를 사용하시거나 다른 관장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톡스이기 때문에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전략들을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좋죠. 간 청소뿐만 아니라 장 청소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은 신경 쓰셔야 될 게 사과 식초물과 그 다음에 채식 위주의 식단과 그리고 배변을 잘 원활하게 하는 이 3가지 요소를 규칙적으로 해서 5일을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일째가 되면 보통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그렇게 생활하고요.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디톡스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소금하고요. 레몬과 오렌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소금 용액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관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은 전통적으로 레몬과 함께 요기들이 그러니까 요가 하시는 수행자들이 소금물을 통해서 관장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어느 정도냐면 한 1.8리터 정도의 물에 죽염으로 한 스푼 정도를 섞으면 되는데 원래 이 간청소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인디언들의 그 디톡스법이었습니다. 그 이제 간청소법을 쓴 그 작가 안드레아 모리츠라는 의사는 이렇게 굉장히 간청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자연의학이에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몸을 디톡스 시킬 때 이렇게 소금물로 디톡스를 시켰고 정기적으로 간을 비워주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디톡스법들이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그 매뉴얼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안드레아 모리츠의 방식이 아주 최적화된 하기도 좀 편안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 안드레아 모리츠가 제안한 방식에 보면은 이제 소금물 대신에 앱손 솔트라는 거를 추천을 했는데 사실 국내에서 앱손 솔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요. 잘못해서 앱손 솔트를 입용용으로 이게 구하면은 이게 참 대량 난감한데 앱손 솔트는 레벨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푸드 레벨의 앱손 솔트를 구하셔야 되는데 푸드 레벨에 먹을 수 있는 앱손 솔트는 사실 구하기가 어렵고 비쌉니다. 직구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FM대로 한다면 앱손 솔트겠지만 우리는 죽염이 있잖아요. 죽염이 없는 분들은 소금물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죽염을 또 9번 구운 그 비싼 죽염을 내가 이게 빼는데 써야 되느냐. 그래서 9번까지 안 구우셔도 되고요. 보통 뭐 식용 죽염 뭐 한 2번 정도 구우신 죽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죽염을 쓰시는 게 좋겠고 나는 죽염이 없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간수가 빠진 좀 품질이 좋은 소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소금은 꼭 좋은 걸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1스푼 정도 섞어서 소금 용액을 만듭니다. 이 소금 용액 1.8리터를 4등분을 하세요. 그래서 4등분을 해서 반은 오늘 먹고 그리고 반은 그 토요일날 드시고 나머지 반은 일요일날 오전에 드시는데요. 토요일은 전략이 조금 바뀝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과식초물을 1리터에서 1100ml 정도를 드시는데 이 토요일에는 그 용액을 12시 전에 다 마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면 되니까 괜찮은데 토요일에는 오전 중에 다 마셔야 되니까 좀 각오를 하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액을 많이 마시게 되면 좀 더부룩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가능하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공복감이 심하면은 하루 종일 비워놓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살짝 죽을 드시거나 아니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현미밥에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데 12시 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2시 전이 어렵다 그러면 1시 전까지 이렇게 해서 끝내시고요. 오후에는 가능하면 공복을 유지하시면서 따뜻한 물만 2-3잔 정도 천천히 드시면은 오히려 몸이 비워지면서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도 이완이 되고 이렇게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자, 오후에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을 드시면서 속을 비워두면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청소를 하시려면 약속을 일단 안 하셔야 되고 핸드폰도 받지 마세요. 좀 이기적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6일째가 되게 중요한데 간 청소 용액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용액이냐면 올리브 오일하고요. 레몬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먹기가 좀 쉽지 않아서 여기 오렌지 주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은 어떤 정도냐면 올리브 오일을 우리가 보통 120ml 정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자판기 커피 한 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하나 정도를 착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도 하나 정도를 착즙하셔서 같이 섞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제를 하면은요, 이 올리브 오일 때문에 기름이 둥둥 떠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찝찝한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담석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간 청소를 권해서 이걸 따라 하셨는데 아버지의 첫 말씀이 야 이거 맛있다, 이 정도라면 매일 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소금물을 아까 1.8L 준비하셨잖아요. 요거를 이제 4등분을 하면은 하나당 375ml 정도 되거든요. 4등분을 해 놓죠. 그래서 375를 먼저 저녁 6시에 먹습니다. 계속 공복이었다가 소금물을 이제 먹는 거죠. 그럼 맛있어요. 짭조름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실온 정도에 아니면 살짝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8시에 다시 소금물을 먹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조제한 용액을 드셔야 되는데 올리브 오일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레몬액을 같이 이렇게 착즙해서 섞은 이 이제 용액을 긴 컵에다가 넣겠죠. 근데 이게 드실 때 잘못 드시면은 먹자마자 바로 변으로 흘러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실 때 주의의 사항이 서서 드시는 게 좋대요. 예, 서서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신 다음에 이 상반신을 조금 하반신보다 높여서 놓으면 용액이 이렇게 잘 밑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개를 좀 높이는 게 좋다고 하죠. 그리고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예민해가지고 잠이 안 와서 부대낀다고 하는데 사실 공복을 이렇게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채식을 하시고 1주 정도 간 청소 준비식을 하시고 6일째 소금물을 드시잖아요. 그럼 잠이 잘 와요. 희한하게 잠이 잘 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6일째 저녁 10시에 만들어 놓으신 올리브 오일에다가 오렌지 주스와 레몬을 같이 착즙한 그 용액을 한 번에 서서 들이키고 바로 얌전하게 침대에 누우셔서 상반신을 약간 높인 채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시면 이게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다시 기상을 하겠죠? 그런데 6시에는 아무것도 안 드셔도 되고요. 8시쯤에 나머지 소금물을 4분의 1을 또 드십니다. 375ml. 그리고 10시에 한 번 더 375ml를 드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부터 배변 활동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착착 물설사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굳이 단식을 안 하셔도 되고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 기름진 거거나 동물성은 절대 안 되고요. 가공식품 안 되고요. 루틴하게 드셨던 것들 뭐 단호박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뭐 사과나 이런 껍질째 드시는 채소나 바나나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안 드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전을 지나다 보면은 한 정오가 될 즈음부터 한 오후 2-3시 정도까지 아주 이렇게 빈번하게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변을 보시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변과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 안 좋은 변이 나오는데 변을 수해 보러 다니시면 나중에는 변은 하나도 안 섞고 담석만 나옵니다. 담석이 약간 그린빛의 연두빛인데요. 이제 저는 다 실험을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 사진을 찍을 정도로 깨끗해요. 깨끗하고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는 채식을 해서 그런지 많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이 나왔는데 모양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휴지에다 담아 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식구들도 같이 했는데 식구들마다 담석의 모양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 청소를 하시고 나서는 그 오후에 과식을 하시거나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본 단식이나 이렇게 디톡스 식단을 가지시면 준비식 2주 정도면 보식도 2주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처럼 채식을 완벽하게 하고 평소에 자연식을 먹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간 청소 하시고 나서 2, 3주 정도는 꾸준하게 채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간 청소가 한 번에 담석이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잉여된 그 담석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 청소를 한 날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한번 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장을 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른데 관장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마그미를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커피 관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본인의 이제 편의성이나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또 장클리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비워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틀 뒤에 장 청소를 하면 장 청소할 때 담석 잉여물들이 같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독성물질을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는 식품을 더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 청소의 주의점 중에 하나는 최소한 10번 정도는 꾸준하게 반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간 청소 한 번 하고 나서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석이 깨끗이 사라졌다거나 몸에 염증이 사라졌다거나 통증이 사라졌다거나 이런 그 체험을 하시고 나서 나는 이제 완치됐다 이러고 이제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 청소 후에 나쁜 음식을 먹어서 더 빨리 흡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 청소 후에 2, 3주 정도의 꾸준한 채식을 하시고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간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간 청소를 계속 반복하셔서 간에서 담석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12번, 10번에서 12번을 하라고 권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루틴하게 한 2, 3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게 방법도 간단하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간을 잘 청소하면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걸러주기 때문에 단지 담석증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치유하시는 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지 간 청소라고 하는 이 매뉴얼을 공식처럼 외우시고 이것만 딱 한 번 하고 나서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식을 하셔야 되고 또 보식을 하셔야 되고 간 청소 기간에도 중요한 어떤 그 규칙들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 청소 하시면서 계속 핸드폰 전화 받으시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면 독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또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 청소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루틴으로 가져가야 될 생활 방식이고 생활 방식 안에서 그만큼 내가 음식의 독소뿐만 아니라 관계의 독소나 생활의 독소를 비워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 청소는 장 청소와 병행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먹어서 생성됐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간 청소는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 간 청소법이 계속 알려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쉬운데 그것도 또 딱히 또 증명이 안 됐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이 간이라고 하는 장부가 독소를 관리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간 청소고 독소를 관리해서 독소를 배출을 시켜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딱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해보시면 좋겠고요.
굳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이걸 믿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100% 받아들이려면 단 한 번 갖고는 안 되고요. 마음에서 일단 받아들여서 딱 정해져야만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너무 의아해한다면 굳이 이 방법을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자연적인 요법에 의해서 병을 고쳐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담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실제적으로 변을 보면은 이제 저같이 채식을 하는 사람은 딱딱한 게 안 나옵니다. 올리브오일하고 사과가 만나서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게 만나서 형성된 물질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담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딱딱하고 결정체고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딱딱한 결정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무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물질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독소를 해독해 준다는 것이고 청소를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경화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단 간경화라고 하는 게 간에 기름기가 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간경화 환자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간 청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간경화의 상태가 굉장히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기력이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좋은 간 청소가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경화 환자도 아주 뭐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냐를 가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거나 아주 다이나믹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간에서 찌꺼기들이 배출되는 과정이 다이나믹한 것이지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해서 마이너스 식품과 플러스 식품 이렇게 나누는데요. 마이너스 식품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우리 식단에서 빼야 되는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포화지방과 멀어져야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기 있는 거, 뭐 느끼한 거 이렇게 생각해서 포화지방 생각하시면 고기, 뭐 튀김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중에서 버터, 치즈 그리고 생우유조차도 포화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즈는 포화지방 양이 많기 때문에 치즈는 많이 드실수록 살도 찌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가 오메가6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보통 오메가3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메가6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으시죠? 근데 오메가3를 우리가 언젠가부터 많이 먹어야 된다고 광고에 의해서 부추겨져서 오메가3를 이 건강식품으로 안 먹으면 마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작용할 때 오메가6하고 경쟁을 합니다. 얘네들은 마치 이제 형제 같은 존재예요. 이 오메가6는 6 나름대로 좋은 녀석이고 오메가3는 3 녀석대로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항상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6가 많아지면 오메가3가 수치가 떨어지고 오메가3가 높아지면 오메가6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식단 안에서 오메가6의 흡수율이 섭취율이 굉장히 높다. 특히 동물성 위주의 식단을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메가3로 인한 장점보다는 오메가6로 인한 단점이 더 부각이 돼서 이 비율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기를 드시고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메가6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메가3를 챙겨 먹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영양제를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채식을 드시는 분들은 이 채소들 안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골고루 들어있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 4, 1대 10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특별히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추천하는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로 이제 붉은색 생선을 드시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캡슐에 담아서 팔기도 하는데, 붉은색 살코기, 붉은색 생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포화 지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만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양식 연어나 양식된 생선의 경우에는 중금속 수치 때문에 오메가6의 비율이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메가3는 식물성에서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식물성의 오메가3를 섭취하실 때는 해조류와 견과류 그리고 아마씨, 들기름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에 이어서 오메가6의 섭취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극적으로 간을 많이 한 화학적인 조미료 그리고 가공식품류입니다. 특히 그 붉은색 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음식들, 뭐 햄, 소세지, 그리고 여러 가지 튀김류, 뭐 치킨류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치맥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맥을 가만히 보시면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튀겨서 트랜스 지방을 만들고, 치킨에다가 만약에 치즈를 토핑하게 되면 포화 지방을 더 덧입히고, 거기에다가 소스로 당분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집약적인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맥주를 같이 드시면은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를 본인이 이제 선택하셔서 즐기실 수 있겠지만 과한 섭취가 굉장히 안 좋고요. 이것을 저녁 늦게 드실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니까 포화지방의 양이 늘어나면서 혈관을 막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중년이 넘어가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를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여기 전 단계까지만 가도 배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포화지방을 조절하지 못해서이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식단을 바꾸시고 또 매일 드실 수 있는,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먹는 것들 중에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다른 메뉴로 바꾸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저희 식단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 이제 GMO라는 게 있죠. GMO는 유전자 조작 식품인데요. GMO로 인한 피해는 이미 외국에서도 많이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세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40세대에 걸쳐서 악영향이 남고요. GMO 식품으로 인해서 우리 세포들이 파괴가 됩니다. DNA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GMO는 우리 식탁에서 몰아내야 하는데요. 실제로 GMO가 표기되어 있는 식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식품도 있는데, 주로 이제 카놀라유나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GMO를 안 먹는다고 해도 고기를 먹게 될 경우에 그 소가 사육되는 과정 안에서 정말 유기농 사료를 먹지 않는 이상 GMO 식품으로 길러진 작물들이 사료로 들어가서 혼입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GMO에다가 성장 호르몬제나 항생제 같은 것들이 같이 만약에 사료에 이제 더불어서 같이 들어갔다 그럼 몸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독성 물질들을 조심하셔야겠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트랜스 지방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가장 주범이고요.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동물성 고기나 또는 유제품에는 기본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양은 좀 적은데, 근데 얘네들을 만약에 튀겼다 그러면 트랜스 지방의 양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꼭 식물성에도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는데, 가령 햄버거에 곁들여져 나오는 프렌치 프라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햄버거에 있는 햄버거 패티나 뭐 여러 가지도 문제겠지만 곁들여져 나오는 감자튀김이 몸에 더 안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자가 만약에 GMO 작물이다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감자튀김을 먹지 감자를 사서 튀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커피에 들어가는 커피 크리머가 이제 팜유를 사용할 경우에 이 식물성 유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경화유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도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는 게 커피 카페인 때문에만 나쁜 게 아니라 크리머에 들어있는 경화유 때문에 혈관을 막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네가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다, 이런 시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에 걸리신 분들이 생활의 균형이 깨지거나 관계의 균형이 깨져서 오는 병들인데, 이런 병들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식단에서 삼시세끼를 건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 삼시세끼를 먹는 것의 솔루션은 그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안정되면 몸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안정됩니다. 내 마음이 시방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진다면 아마 어떤 병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방석처럼 느껴져서 자꾸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하고 무모한 시도를 하고 무리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일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삼시세끼를 건강한 음식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는 우리의 가시방석 같은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는 몸이 그만큼 편안해진다는 것이고요. 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은 덜 가공하고 독소가 적은 음식이겠죠. 저는 채식을 권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식물성으로 식이섬유나 파이토케미컬 같은 영양 성분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연결을 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 제안이 단지 하나의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평안해지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